안녕하세요. 가이드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 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는 같이 대면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게 돼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조금 유감스럽기도 한데요. 일단 우리가 1차 시에서는 이제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의와 그리고 역사 그리고 정서행동 장애를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3차 시 수업 때 이제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해야 될 과제나 이제 뭐 수업 지도안 뭐 이제 짜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 3차 시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주차 1교시 수업으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특성을 지칭하기 위해 우리가 특정 용어를 선택하고 또 그 용어를 정의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개인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며 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과 장애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들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강점과 요구를 가리게 될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관련 용어를 우리가 적절하게 선택하고 정의를 타당하게 서술하는 게 많은 논의와 또 연구를 요하는 어렵고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간 우리 특수교육 분야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등장할 때는 환영받던 용어와 정의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그 문제점을 지적받기 시작하고 개정의 노력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 간 의사소통에 사용될 용어가 통일되는 것이 유익하며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장애명과 장애 정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 한정되고 명확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의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정서행동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어떤 아동이 정서행동 장애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동이 정서행동 장애 아동이라고 범주하고 정의할 수 있나요? 사실 정서, 행동이라는 부분은 아주 범주가 폭이 넓고 또 개인의 차이로 인해서 영역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가지지 않기에는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나요? 아동의 발달이나 또 타인의 발달, 생활, 그리고 그 둘을 다 방해하는 행동을 일반 아동보다 현저하게 더 많은 문제 행동을 하는 부분에서 정의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 중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형제, 부모,
또래, 교사, 지역 사회에 이제 반복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웃 사람들은 나쁜 소년, 소녀라고 비행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행동학자나 교사들 입장에서는 행동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행동 문제야. 그리고 이러한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법규나 규칙을 어겨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법률가들이 범죄자라고. 또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정서자기적인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서장애야. 또 사회학자나 사회사업가는 사회부적응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정서, 행동, 장애아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서행동 장애아는 우리가 2007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정서행동장애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서행동장애 외에도 다양한 용어가 이 장애를 일컫는데 사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용어가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로 정서장애는 주로 이제 앞에 설명한 정신건강 전문의나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행동장애는 교육 전문가들이 사용해 왔는데 전통적으로 이 분야를 다룬 정신의학이나 상담 전문가들이 정서라는 용어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관찰이나 측정이 쉽지 않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정서장애보다는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고 또 변화를 측정하기에 용이한 행동장애라는 용어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서와 행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정서와 행동의 어려움을 가진 개인을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와 정신건강 전문가 모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전국 정신건강 및 특수교육연합에서는 1992년도에 정서 및 행동장애라는 용어를 제안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1977년 이래 정서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08년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정서행동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도에 개정된 법인데요.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법은 특수교육진흥법입니다. 이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987년과 1990년에 일부 개정을 거친 후 1994년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서장애를 정서적, 감정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이상행동을 하는 자로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의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지적, 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친구와 교사들 간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 언어, 인지 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은 보월의 정의를 기초로 한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의 한과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 정의 중에서 장애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교육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부분과 조현병이나 사회 부적응에 대한 언급한 항이 없고 불행 대신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폐성 장애가 독립된 장애 영역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정서장애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을 보완하여 2007년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기간에 걸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 법에서는 정서행동장애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한 정서행동장애를 우리가 앞서 말했던 특수교육진흥법의 정서장애와 비교해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이를 발견했나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이 뭐뭐한 자에서 뭐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한자로 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한자를 한글로 바꾼 것의 의미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뭐한 자에 비해서 뭐뭐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사람에 대한 존중의 어감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문제가 학습의 어려움을 초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모든 항목에 추가가 되었고 상황의 정상, 비정상적인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 가능한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정상적 상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 상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불행이 어떻게 됐죠? 불안이 불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장기간이라는 말이 지속기간이 개인의 장애를 판단하는데 주요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죠. 이렇듯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우리가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 법 또한 제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특별한, 일반적인, 전반적인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들이 여전히 법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이 학습에 문제를 보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지닌, 겪는, 있는 이 세 가지 서술어를 일관성 없이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행동 문제의 정도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서행동장애 정의와 관련해서는 특수교육이 매우 발전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아직 많은 대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정의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이제 가야대학교 우리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들이 향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과정에 또 참여하게 되어 좀 더 심도 있고 발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나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의를 보았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 우리가 IDEA라고 말하는 명칭은 1990년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원래 이 법의 명칭은 전 장애아 교육법 EHA에서 나왔습니다. 1975년에 제정된 EHA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하고 또 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개별화된 교육계획을 작성하며 비장애 학생과 최대한 상호작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최소 제한 환경에 장애 학생을 배치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1990년에 개정될 당시 장애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용어 People First Language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당시 장애인 옹호단체의 주장에 근거하여서 이제 핸디캡 칠드런이라는 대신해서 Individual with Disability라는 표현이 포함된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미국 장애교육법에 포함된 정서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용어는 아래의 5가지 특성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현저한 정도로 나타나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없는 학습 문제. 또래 및 교사와 만족할 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지 못함. 정상적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보임. 늘 불행해하고 우울해함. 개인적인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적 증상, 통증, 두려움을 보임. 정신분열증,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포함하며 정서장애라고 판명되지 않는 한 사회 부적응 아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현병은 이전에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정신분열증을 대처하는 용어예요. 이런 조현병은 조현이란 뜻이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치료를 통하면 정신적 부조화를 개선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봤던 미국 장애교육법에는 이런 정서적 장애의 강점과 약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장점이라고 하면 정신병리학적인 묘사를 배제하고
또 정신과적 진단면 중심의 정의를 최소화하여 조금 더 교육적 장면에 적절하게 다가섰다라는 점, 그리고 행동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하고 또 아직은 많이 필요한 부족한 부분에서 장기간이라든지 현저한 정도 등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 또 사회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을 배제시키면서 지원이 필요로 한 정서장애 학생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 또 정서장애와 사회 부적응을 모두 가진 학생과 사회 부적응만 가진 학생을 구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교육적 수행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학생은 정서장애가 심각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겠죠? 또 한 개인의 삶에서는 교육적 수행뿐 아니라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수행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 장애인교육법의 정서장애 정의에서는 학업 수행이라는 의미로 좁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서장애가 아니면 사회 부적응만을 보이는 학생을 판별해낸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주의 연방법에 명시된 사회 부적응 제외 규정을 주 단위법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또 다른 정서, 행동에 대한 정의입니다. 미국의 정신건강 특수교육연합은 교육,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 단체, 장애인 옹호단체, 장애인 부모협회 등 30개 단체의 연합협회입니다. 이 정신건강 및 특수교육협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연방법상의 정서장애 정의가 갖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정서 및 행동장애란 학교에서의 행동 및 정서적 반응이 적절한 연령, 문화, 인종적 기준과 매우 달라 학업적,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적 수행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장애는 환경에서의 긴장 상태에 대해 일시적이고 예상 가능한 정도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또 학교 관련 환경을 포함한 두 개의 다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그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사를 고려했을 때 효과적일 것이라는 팀의 판단하에 제공된 프로그램 내 개별적 중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됩니다. 정서 및 행동장애는 다른 장애와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조현병, 정동장애, 불안장애, 지속되는 품행과 적응장애가 다음과 같이 교육적 수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도 정서 및 행동장애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적 정의는 정서장애라는 낙인을 최소화하고 정서행동 장애와 다른 장애의 공존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학교 이외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재 법적 정의가 가진 문제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정의가 장애인교육법에 포함될 경우 훨씬 아주 많은 수의 학생들의 법의 보호를 받으며 특수교육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전미학교교육위원회에서 반대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무상적인 공교육, 아무래도 국가적인 예산이나 교육적 질적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나라에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채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 단체가 이 정의를 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적인 법규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설단체에서의 교육적인 영향력도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도 지금은 공교육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만 또 공교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설적인 단체에서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또 정의와 특수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정의에 따른 생태학적 관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생태학이라는 것은 생물학의 하위 분야로서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분야입니다. 개인은 개인만이 아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회의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연구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서행동장애는 아동에게 내재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과도 결부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서행동장애는 장애가 있는 개인과 체제의 상호작용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과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구분하는 부분은 행동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문제 행동은 누구나, 일반 아동도 정서행동 아동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한 강도, 빈도의 차이로 이제 일반 아동과 정서행동 아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체제가 조화롭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행동의 차이와 빈도가 강도가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행동장애 아동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듯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규범과 질서, 이런 부조화되는 상태, 불일치되는 상태를 가지고 우린 정서행동장애를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조화된 1차적인 원인은 어떤 데 있을까요? 아동의 전체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동의 행동의 문제보다는 그 아동의 부모 또는 아동이 속해져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아동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동의 아버지는 항상 매일 명상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 아동의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행동은 어떨까요? 문제적인 행동의 강도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아들을 계속해서 구중하고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아동은 자신이 점점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그런 결과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더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렇듯 그 아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주변 환경에서 그 아동에게 기대는 그런 기대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정서행동장애의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정서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을 아동과 체제의 상호작용임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가 전반적인 내용을 의미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아동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서행동장애라는 아동을 진단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그 아동을 진단하고 바라보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교사가 그런 이상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각 개인의 포용 범위가 중요하다는 게 생태학적 관점인데요. 심각하게 우리가 정서행동장애 아동이라고 간주했던 아동도 또 어떤 교사들에게 가면 아주 경도의 정서행동장애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고 우리가 정서행동장애 아동이라고 간주했지만 또 다른 교사에게는 일반 아동으로 또 바라보는 시각으로 교육에서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사들은 정상행동에 약간만 일탈을 하여도 참을 수가 없어 그 아동을 정서행동장애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포용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요소는 바로 문제행동의 빈도와 심각성, 지속시간, 복합성입니다. 이렇게 문제행동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러한 문제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심각성과 위협성을 끼치는지, 또 그러한 문제행동이 얼마나 길게 지속시간을 가지게 되는지, 또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아동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심한 신체적 공격 같은 행위는 교사들이 한 번만 해도 참을 수가 없지만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혼자서 자리에서 계속해서 혼자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교사가 또 자신만의 포용 범위에 들어와 있는 문제 행동이 있어가지고는 또 쉽게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사마다의 다른 문제 행동의 포용 범위가 정서행동 장애의 출현율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해보면 일반 아동도 정서행동 장애 아동과 같이 일탈을 하기도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서행동 장애라는 아동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 아동보다 얼마나 더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빈도가 높은 행동을 하느냐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출연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추정치는 학령기 인구의 0.5%에서 2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0.5%에서 2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맞습니다. 합의된 정의가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수를 추정하는데 수많은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런 방법의 차이가 또 결과상으로 커다란 이런 차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교사의 포용 범위나 융통성 등이 이제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정확하게 추정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런 추정치의 판단은 사회와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경제적 관계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맞아요. 국가적인 예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어느 정도 몇 명이다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그 해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너무 큰 포용 범위를 발휘하여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많이 출연한다라고 잡게 되면 그 각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양과 질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출연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는 이러한 사실 자체가 아주 많은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이 현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서행동장애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또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출연율을 추정하는 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명확하게 범주화가 되고 분류를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정서행동장애의 구체적인 장애의 출연율을 우리가 제공을 받고 또 그에 맞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생각하기에 들어섰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말을 문제적 행동 양상의 측면에서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로써 3주차 1차시 수업에서는 정서행동장애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정서행동장애의 정의에 이어 정서행동장애를 어떠한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